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들,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00원대면 높다고 평가받던 환율이 이제는 1,300원을 넘어 1,400원대를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숫자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시그널은 하나의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입니다. 누군가는 이때가 한국 경제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누군가는 지금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갈아타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소리 높여 말합니다. 과연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날이 올까요? 만약 그날이 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거리에는 여전히 차가 넘쳐나고 백화점은 붐비는 것 같지만 실물 경제의 바닥에서는 이미 균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기업들은 조용히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다 건너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마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우상향을 그립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갈등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을 다 팔고 미국으로 떠나야 할까? 아니면 이미 너무 오른 미국 주식에 들어가는 건 상투를 잡는 짓일까?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것은 단순한 주가나 환율의 등락이 아닙니다. 이 현상들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자금의 흐름, 즉 돈의 대이동을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며 설마 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냄비 속의 물이 천천히 끓어오를 때 개구리가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듯 서서히 조여오는 위기는 닥치고 나서야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긴다는 것은 단순히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용도, 그리고 우리 경제가 가진 펀더멘털에 대한 세계 시장의 냉혹한 평가표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평생을 모은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시나리오. 이것이 일부 비관론자들의 과장된 공포 마케팅일지, 아니면 데이터가 가리키는 냉정한 미래인지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가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생존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까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징후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위기를 흔히 검은 백조라고 부르곤 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하지만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의 한국 경제는 검은 백조보다는 회색 코뿔소에 가깝습니다. 거대한 위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거나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감지되는 균열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수출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이익이 늘어나는 공식이 통했습니다. 소위 고환율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데도 수출 실적은 반도체 착시 효과를 제외하면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방증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쌍둥이 적자의 그림자입니다. 나라 살림인 재정수지와 해외와의 거래인 경상수지가 동시에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은 국가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댐에 물이 차오르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더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써야 할 달러가 많아지면 환율 방어는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통화 당국이 금리를 올려 자본 유출을 막으려 해도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뇌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고민할 때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우리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면 자본 유출 압력은 댐을 무너뜨릴 기세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은 더 높은 수익과 확실한 안전을 쫓아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더 이상 필수적인 투자처가 아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변동성 높은 신흥국 시장 중 하나로 재평가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 경제가 그들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비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서서히 악화되는 지표들은 분명한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거리에 빈 상가가 늘어나고 대기업조차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희망퇴직을 받는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경기 순환 사이클의 하강 국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침몰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가장 민감하고 똑똑한 자본, 바로 스마트 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 충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 내부의 사정만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혈관, 즉 달러 유동성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유지하고 있는 고금리 기조는 단순한 이자율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강제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자본은 이자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역류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이 자본의 역류를 가속화하는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킹달러의 공습과 그에 따른 신흥국 자산의 가치 하락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굳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적 성장 둔화가 예견되며 배당 성향조차 낮은 한국 주식시장에 자금을 묶어둘 이유가 있을까요? 반면 S&P 500은 전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자 달러라는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혹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S&P 500으로 자금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불안할수록 안전하고 강한 곳으로 숨으려는 자본의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미국 시장은 더 견고해지는 안전자산의 역설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자본 유출은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국내 실물 경제를 타격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수입해 쓰는 원유, 곡물,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폭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의 생산 원가는 치솟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가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내수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는 수익성이 떨어진 한국 기업을 팔고 떠납니다. 그러면 환율은 다시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죽음의 나선 death spiral입니다. 경제 충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정교하고도 무자비한 금융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서서히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과정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늘 비슷하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겪었던 1997년의 트라우마를 다시 꺼내보는 이유는 공포를 되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놓쳤던 시그널을 복귀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견고해 보이던 경제 시스템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환율이 2배 가까이 뛰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발행한 화폐에 대한 신뢰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화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냉엄한 교훈을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경고음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한때 남미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나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가 몰락하는 과정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포퓰리즘에 기댄 방만한 재정 운용,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 증가, 그리고 제조업 등 실물 경제의 쇠퇴,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자국 통화 가치의 폭락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이들 국가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적인 제조업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상당한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비교 대상은 극단적인 실패 사례가 아니라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옆나라 일본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일본의 슈퍼엔저 현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축통화국에 준하는 경제대국 일본조차 통화 가치 하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노동 가치와 자산 가치가 글로벌 기준 대비 30% 이상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해외 여행을 포기하고 수입 식자재 가격에 놀라는 빈곤해진 일본의 풍경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적 문제와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며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만약 원화가 엔화처럼 구조적인 약세 국면에 진입한다면 환율 1,500원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뉴노멀, 뉴노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원화 자산만을, 그것도 부동산이라는 유동성 낮은 자산에 묶어둔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반면 과거 모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산을 지켜내거나 오히려 부를 증식시킨 계층은 예외 없이 달러라는 해지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 지표들이 보내는 경고가 우리 일상에 닿을 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도래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해외여행 비용이 늘어나는 수준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주유소 기름값부터 시작해 밀가루, 식용유, 커피, 심지어는 스마트폰 부품 가격까지 모든 것이 오릅니다. 밥상 물가의 폭등은 서민들의 삶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덮칩니다. 임금 인상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질 소득 감소가 장기화되면 중산층은 빠르게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생존의 비명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충격파입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묶여 있는 부동산은 금리와 환율에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혹은 시장 금리가 덩달아 튀어오르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영끌로 집을 산 대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갚아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하락하는 깡통 전세와 하우스 푸어의 악몽이 2026년을 전후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곧 내수 경기의 침몰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기업의 실적 악화와 고용 한파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청년 세대에게 미칠 영향은 더욱 암울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열심히 일해서 번 원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사실은 근로 의욕 자체를 꺾어버립니다. 한국에서는 답이 없다며 이민을 고민하거나 극단적인 투기성 자산에 올인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인과 주식시장에서 벼락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춘들의 절박함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한다면 한국의 청년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구매력을 상실한 가난한 세계 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구독료가 부담스러워지고 최신 아이폰을 사는 것이 사치가 되는 삶. 이것이 환율 1,500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차가운 현실의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과연 어떤 방파제를 쌓고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현재 정책 당국이 쥐고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할 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정책은 외통수에 걸려 있는 형국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는 금리입니다. 환율을 방어하고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미국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교과서적인 처방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는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져버립니다. 영끌족과 자영업자가 줄도산하고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자니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물론 1997년 IMF 당시에 비해 곳간이 넉넉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환 보유고는 위기가 닥쳤을 때 시간을 벌어주는 방파제일 뿐 파도 자체를 없애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든든하다던 외환 보유고가 순식간에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위기는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라는 외부 변수가 결합된 복합 위기입니다. 단순히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만으로는 환율의 추세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를 체결하고 수출 기업들에게 달러 매도를 독려하는 등 각종 미세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시간 끌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기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 수출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 IMF 사태 때도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안심시키는 것과 실제 상황이 안전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서늘한 자각 위에서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거시 경제의 파도가 덮칠 때 가장 튼튼한 구명조끼는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내 계좌에 들어있는 확실한 헤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국가도 시스템도 우리의 부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면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 파고를 넘어야 할까요? 그 해답의 첫 단추는 원화에 대한 맹신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화로 월급을 받고 원화로 된 아파트를 사고 원화 예금을 드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전 세계 금융자산 시장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남짓에 불과합니다. 자산의 100%를 원화 자산, 특히 환금성이 떨어지는 국내 부동산에만 묻어두는 것은 마치 침몰할지도 모르는 배에 한 척의 모든 구명보트를 실어두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이제 화폐 분산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S&P 500과 같은 미국 시장 지수 투자를 권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 주식이 수익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환율 헤즈 기능에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만약 2026년에 한국 경제에 위기가 닥쳐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 상승, 국내 주식과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달러로 표시된 미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령 미국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도 치솟은 환율만큼 내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국내 자산의 손실을 달러 자산의 환차익이 상쇄해주는 자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위기 때마다 더 부자가 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산의 일정 비율을 달러 기반 자산으로 옮겨두고 위기가 오면 폭등한 달러를 팔아 헐값에 나온 국내의 우량 자산들을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모든 돈을 달러로 바꿔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고 대응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적립식 분할, 매수입니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맞히려 하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미국 지수 ETF나 달러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바로 과도한 부채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빚은 자산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내 자산의 국적을 한국과 미국으로 적절히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가오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건너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노아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2026년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현실이 될지 혹은 그저 지나가는 공포담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수만 가지 변수가 얽히고 설키며 매 순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과거의 공식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대한 변곡점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도 성장의 파도 위에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순풍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센 역풍과 예측 불가능한 파도가 몰아치는 난세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인플레이션은 삶을 갉아먹는 형벌이고, 환율 폭등은 자산의 가치를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위기는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가장 역동적인 기회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헐값에 기업과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IT 기술주에 투자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대중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냉철한 이성으로 파도의 이면을 들여다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위기 크라이시스는 곧 위험 danger이자 기회 opportunity였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고환율과 경제 침체의 시그널 역시 누군가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정부와 시대를 탓하며 가만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내 자산의 방주를 튼튼히 쌓아 올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S&P 500에 투자하든, 달러를 사 모으든, 혹은 또 다른 대안을 찾든, 그 구체적인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감각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움직이는지,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주시하십시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1,500원 환율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자산입니다. 2026년의 어느 날 뉴스의 헤드라인이 붉은색 경고등을 켜며 경제 위기를 알릴 때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겠습니까? 공포에 질린 채 휩쓸려가는 군중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둔 튼튼한 배 위에서 그 파도를 유유히 타고 넘으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까요? 미래는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항해에 작지만 단단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큐멘터리 환율 전쟁과 부의 미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